아시겠지만 한국 신예 여성 감독에게 자신의 작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친 작품 한 편을 추천해달라고 영화제 쪽에서 부탁을 드렸고, 김세인 감독님께서 이 영화 여고괴담 두 번째 이야기를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1999년에 만들어진 이 영화가 2025년 오늘 여기서 다시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만드셨던 민규동 감독님과 김태형 감독님, 그리고 이 영화를 오늘 우리에게 불러내신 김세인 감독님, 이렇게 세 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세상에 이 작품을 다시 이렇게 극장에서 집중하고 보게 되었다는 게 너무 반갑고 좋고, 개인적으로는 김세인 감독님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먼저 세 감독님들,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김태형 감독님부터 해주실까요? 저 밖에서 아까 민규동 감독님하고 잠깐 농담했는데, 우리 지부야다가 울면 안 되지 그런 농담을 했는데,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래된 영화를 불러준 김세인 감독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잊고 있었던 어떤 시간들이 그냥 여기를 찾아오면서 다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영화를 만든다는 것, 지금은 어떤 생각을 만드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좋은 시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세인입니다. 저 이 영화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정말 제가 그 스크린으로 이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다시 스크린으로 보고 싶은 열망이 되게 컸어서 이제 선정했던 이유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두 감독님들 모시고 뭔가 그 감독님들의 연출 비법을 많이 뽑아먹고 싶어서 네, 얘기 잘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세기 영화를 21세기에 다시 소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김태형 감독님은 특히 중국에서 오늘 날아오셨어요. 그래서 너무 보기 힘든 게스트고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해도 사실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닌데, 김세형 감독님이 초대하니까 그래도 기꺼이 와주셔가지고 저도 김태형 감독을 같이 보게 돼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 분이 이렇게 나란히 있는 사진이 남겨질 거라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요. 좋습니다. 저도 감정이 이런데 감독님들 두 감독님께서는 진짜 특별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영화 아마 만드셨던 때 순간도 많이 나실 것 같고, 이 영화 만드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는 거 조금 먼저 들어볼까요? 김태형 감독님. 이때 제가 생각이 많이 나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이렇게 왜곡되게 시간이 지나면은 뭐 분명히 즐거웠을 때도 있었을 텐데, 괴로웠던 기억들만 많이 남아 있다가 어느 시기가 이렇게 또 몇 년이 흐르면 즐거웠던 기억만 남아 있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괴로웠던 기억만 남아 있다가, 이렇게 계속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저랑 민규동 감독님이랑 둘 다 경험도 적고, 이제 막 너무 아무것도 모르고 이 상업 영화를 만든다는 거에 대한 준비도 전혀 안 돼 있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야기적으로나 영화 산업에 있어서나 다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근데 99년이니까 그때 2000년에 세상 망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99년에 망한다는데 우리 한 편 그래도 영화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니, 뭐든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그냥 무작정 시작했거든요. 그때 저는 민규동 감독님과 그 영화를 하지 않았으면 지금까지 영화를 안 했었을 것 같아요. 못 했었을 것 같아요. 그 시기를 지내서 그 뒤로 이제 영화를 하게 된 거고, 요새는 또
김세인 감독님처럼 워낙 재능 있는 분들은 데뷔하고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영화 데뷔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요새는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아마 분명히 전 데뷔를 못했을 거고 그냥 이 영화를 생각하면 민규동 감독님한테 항상 감사해요. 그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중간에 포기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그만하자, 이거 안 된다. 우리 호러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고 괴담 상업 영화를 할 수 있겠니? 그 세 개 중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아니 할 수 있어. 여고는 여고에 저희가 들어가서 막 연구하고 뭐 이런 뭐 노력도 하고 호러는 뭐 영화 많이 보면 갈 수 있고 상업 영화는 뭐 별거야 뭐 이런 했다가 하여튼 몇 번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끝까지 민감님이 잡아주셔가지고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민기정 감독님도 첨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네, 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 만들어질 이유가 훨씬 많았던 영화인데 속편으로 데뷔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사실 그 전에 3D 애니메이션을 1년 동안 연구했고 미래의 영화는 새로운 스타일의 새로운 형식의 영화다라고 생각하면서 기존 이런 상업 영화들을 그렇게 막 흠모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전편이 잘 됐는데 뭐 굳이 또 속편까지 만들어서 그러실까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었고 또 무신론자고 별로 공포도 없고 장르 영화에 대한 취향도 막 깊고 이러진 않았어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공포 영화, 뭐 괴담 영화 이런 맥락보다 뭐든 만들어서 세상에 뭔가를 표현하는 것 자체를 우리 늘 좋아했고 그래서 서로 감독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감독이라고 소개하지도 않았지만 뭐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방식이고 그 작업의 일환으로 막 부딪혀서 그냥 잘 모른 척 했던 것 같아요. 모른 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뭔지 알고 결과의 의미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쌓이는지도 알고 그 행위가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은 저희는 정말 못했을 것 같아요. 너무 마치 못 모르고 결혼해서 막 이렇게 막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떤 인생이 있는 것처럼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힘든지 모르고 그냥 젊은 어떤 에너지로 막 이렇게 달려가서 이렇게 또 기이한 어떤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여고괴담 시리즈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고괴담 시리즈에 뭔가 정체성을 부여한 작품으로 이 작품을 늘 언급을 하고 있고 그 전에 여고괴담 그 상업적으로 성공한 작품이 있습니다만 아주 색다르게 다른 느낌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호평을 엄청나게 받은 작품이고 말씀 들어보니까 99년도에 두 감독님의 용기와 끈기로 이 작품이 완성된 것이 너무 다행이고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순간입니다. 저희가 상업 영화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질라서 정말 하려고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장르 영화도 공부하고 그냥 그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 장르 영화보다는 이제 다른 영화들을 더 많이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해보지 뭐 이런 의욕이 있었고 나름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그런데 저희가 스케줄 이제 김세희 감독님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괜히 제가 멀리 왔다고 지금 마이크 잡고 멀리 저 불러만 주시면 항상 옵니다. 나올 기회만 찾고 있어요. 육아 너무 힘들어서 불러만 주시면 어떻게든지 나오려고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3월에 만났어요. 그 회사로부터 여고괴담이라는 시리즈를 있는데 해보겠느냐. 그래서 민규동 감독님하고 둘이 언제 개봉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올해 안에 개봉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3월이니까 그때 아무 개념이 없었죠. 3월이니까 12월까지 충분히 완성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편 영화 막 우리 뭐 일주일 안에 쓰고 막 어떻게 해서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역순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학 동안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고를 안 빌려주니까 여고괴담 찍으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고괴담이라는 거 그리고 어쨌든 호러 장르에 대해서 또 가지고 있는 또 많은 이렇게
영향치가 넓어지기도 하고 당시의 교육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또 학교를 욕하고 선생님 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많이 열려 있으니까 그때는 학교를 안 빌려주니까 저 외국이담이라고 안 하고 다른 학교 작품이라고 학생용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고 겨우 하나를 어렵게 여름방학에만 찍을 수 있으니까 그냥 7월에 날짜를 잡아놓은 거예요. 3월 달에 배우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7월 뭐 충분하지 뭐 넉 달이면 뭐 뭐든 하지 이러고 이제 둘이 골방에 앉아서 시나리오를 쓰면서 아 이건 아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진짜는 2시간씩 자면서 촬영을 준비하고 촬영을 하고 또 뭐 이런 에피소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당시에 그 김민선 배우, 김규리 배우님이죠. 네, 지금 김규리 배우님하고 이영진 배우님하고 박예진 배우님 이렇게 세 분이 메인이 있었는데 그 촬영 전전날까지 김규리 배우님이 영진이었어요. 그리고 이영진 배우님이 여기에 나오는 미나 역할이었고 그 얘기 좀 해주시. 그러니까 박예진하고 김규리가 박예진하고 누가 귀신이냐 네,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그거 다르게 이 공책을 줍는 사람이 박예진이었고 맞아요. 귀신이 김민선이었던 근데 저희가 하루 전날까지 계속 리허설하고 계속 했는데 둘 다 말은 안 했지만 이거 안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정말 말이 안 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가지고 전주에 아마 민규 감독님 먼저 얘기했나?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너무 안 어울리지 않아 역할이랑 배우가. 그러다가 둘을 바꿔보는 거 어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다.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럼 딱 김규리 배우님은 그 일기장을 주워서 확 돌아다니는 거에 너무 어울릴 것 같고 박예진 배우님은 조금 이렇게 사연이 이게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세계로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세계를 구축하는 데 좀 더 어울릴 것 같고 우리 김규리 배우님은 어쨌든 자기 세계를 구축하기보다는 훨씬 더 어쨌든 교류를 잘하는 느낌의 배우였기 때문에 더 그런 인상을 가졌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하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결정을 하고 나서 모두가 행복했어요. 배우들도 심지어 그렇게 리허설을 해놓고 배우들도 고마워요. 이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거가 바뀌었다는 에피소드도 있고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듣다 보니까 너무 빠져들고 어마어마한 현장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김세인 감독님께만 하나만 제가 여쭤보고 관객 질문 받을게요. 그렇죠. 감독님 이 영화가 만들었을 때 감독님은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영화를 이땐 당연히 못 보셨을 거고 언제 이 작품을 처음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때 느낌이 어떠셨길래 내 영화 세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작품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이 작품을 소환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이 영화를 처음 만난 것은 초등학교 때였고요. 그때 그때는 보셨다고요? 이제 비디오 문화가 있었어가지고 그렇죠. 친척 집에서 이제 친척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영화를 봤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요. 네네. 근데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거대한 소녀 얼굴이 나오는 장면에서 다들 혼비백산해가지고 방에서 뛰쳐나와서 들어가서 이제 끌 생각도 못하고 막 그냥 너무 공포 그 자체였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처음 만나면 그랬는데 두 번째 만나면 중학교 때 제가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얼굴이 너무 슬퍼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공포는 삶에 어찌할 수 없음에서 오는 게 저는 공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제가 생각하는 공포를 가장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제가 질문이 뭐였었죠? 그래서 감독님 영화 세계에 가장 영향을 네네네. 미친 작품으로 이제 네네. 이 작품을 딱 네네. 1번으로 딱 꼽으셨거든요. 네네네. 그 제가 전작 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도 사람들 사이에 뭔가 이렇게
모호하게 여러 감정들이 뒤섞여 있어서 좋은 거 나쁜 거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을 다뤘거든요. 근데 이 영화도 이 영화 안에서 친구들이 그냥 마냥 이렇게 배척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질투도 있고 질투 안에 또 사랑도 있고 막 각가지의 감정들이 마구 뒤섞여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뭔가 삶을 느끼는 것과 굉장히 뭔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감각이 이 영화를 보면서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이렇게 영향받은 게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있고요. 또 생각이 나는 거는 이 영화 그 얼굴 이제 얼굴이 이렇게 떠올랐을 때 슬픈 감정도 있는데 사실은 약간의 어떤 통쾌함도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 여고괴담이라는 이 장르 자체가 이 소녀들의 목소리라는 게 이 여자들의 목소리라는 게 옛날 시대에는 그러니까 무당이 되거나 귀신이 되거나 그 두 개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지만 이 목소리가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시대라든지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던 목소리들이 이렇게 앞에서 크게 울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이 영화에서 저 그런 부분도 또 연결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다들 보셨겠지만 김세인 감독님이 발표하신 2021년도 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했고 유커런츠 상을 비롯해서 4개의 상을 받고 그해 그 이듬해 계속해서 그 가장 올해 꼭 봐야 하는 독립영화로 계속 언급받고 호평받았던 작품입니다. 꼭 한번 같이 봐주시면 모녀 간의 관계, 다양한 관계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객석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보내드릴게요. 이 고요함 오늘 처음 보신 분 계세요? 처음 보신 분이 많습니다. 처음 보신 분이 아니라 저는 궁금한 게 두 번 보신 분이 있을까 두번 궁금했었는데 보신- 손 안 드신 분이 있네요. 그래도 여러 번 나 이거 여러 번 그 전에 봤다. 본 분 네, 계십니까? 그럼요. 네. 그럼 제가 좀 더 질문을 할까요? 왜 약간 질문 있으세요? 좋습니다. 여기 세 번째 가운데 앉아 계신 안경 쓰고 계신 여성분께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개봉했을 당시에 이제 영화를 보고 너무 그때 여운이 많이 남아가지고 계속해서 아직까지 파고 있는 예, 좀 교환 얘기까지 제가 갖고 있거든요. 이따가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9년에 보신 거예요? 네, 그때 네. 기억나요?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오영석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효신이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나오긴 하는데 그때 이렇게 자살한 이유가 조금 더 어떤 다른 이유가 더 있었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화에는 이제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다른 뒤에 다른 비하인드라든지 아니면 무슨 서사가 조금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해서 그 질문 드립니다. 민규 감독님 더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그걸 찍을 때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한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와 효신과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합쳐졌을 텐데 어느 쪽이 더 비중이 있었을까 뭐 이런 민 감독님이 얘기해 주시죠. 아마 전편에서 그 선생님을 이제 찔러 죽이는 쾌감이 상당히 컸던 영화인데 우리 영화에도 선생님이 등장한다면 이제 그런 종류의 그냥 일반적인 빌런보다는 선생님 세계 안에서도 또 역시나 또 효신처럼 따돌림 당하고 있는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 앞에서 무기력한 어떤 사람이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에서 그분이 등장했던 것 같고요. 그 일기 속에 등장하는 판타지의 내용으로 마치 삼각관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의 진실은 이제 알 수 없는 영역으로 제가 넘겨놨고 조금 더 삭제된 장면이 있다면 공효진 우리 배우가 그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뭐 임신 뭐 시켰다 그러고 막 이제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막 이제 비난을 당하고 그럴 때 목소리를 내세요 왜 그렇게 참으세요라고 얘기하고 그거 막
막 찍고 다니고 막 어쨌든 선생님을 변호하려고 굉장히 했어요. 근데 선생님은 내가 효신이가 따로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사실 지켜주지 못했고, 그다음 죽은 이후에도 그냥 모른 척 사실 사연을 다 아는데도 그냥 중립적인 위치에서 비겁하게 행동하는 하루의 시간을 거쳐서 자신의 또 그 한계를 보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테이프, 둘이 들겨 듣던 음악의 테이프로 이제 얼굴을 그리면서 이제 효신의 얼굴을 그리워하고, 또 효신이 옆에서 뭐라고 속삭이잖아요. 괜찮아, 나 여기 귀신인데 괜찮아? 뭐 어떤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힘들면 놔도 돼, 뭐 이런 얘기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대화를 나누고 떠나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미지는 전혀 비극적이지 않은데 역시 적응하지 못하는 어른 한 명이 동시에 같이 있었던 그런 이미지를 그려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계속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에서 세 번째 남자분께. 네. 네, 영화 너무 잘 봤고요. 네, 이렇게 감탄하면서 본 어떤 장편 데뷔작은 아마 추격자 이후로 정말 처음이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진짜 감탄하면서 봤고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좀 퀴어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조금 민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떤 이런 상업 영화에 녹여낸 그런 어떤 기화 같은 것도 궁금하고요. 또 이 영화가 제가 또 민규동 감독이나 아니면 김태형 감독의 수많은 작품들을 좋아하는데 이 작품이 그 후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따가 사인 좀 너무 팬이어가지고 민규동 감독. 근데 약간 평론가신가요? 말씀 너무 잘하시네요. 네, 질문이 죄송해요. 어쨌든 하셨어요. 일단 이 작품 이후에 두 번째부터 할까? 이 작품 이후에 감독님들 영화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됐나요? 그리고 이 퀴어적인 요소를 당시에는 표현하기 좀 힘드셨을 텐데 어떻게 과감하게도 넣게 되었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 안에 이제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또 뭐 시은이 유신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나 뭐 아까 말한 그 무기력한 한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나 뭐 여러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퀴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지 않았고, 그런 말을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을 거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배급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도 퀴어 영화다, 그리고 퀴어를 강조하려면 퀴어가 무슨 뜻인지부터 설명해야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걸 굉장히 주저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공포 영화다, 그냥 공포 영화다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이제 만들면서 어쨌든 이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미움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조금 더 했었던 것 같고, 이 영화가 밖에 대중을 만나는 방식은 호러로 가는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호러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무서워서 안 보고, 호러 영화 싫어하는 사람들은 호러라서 안 보는 그런 상황이 조금 벌어졌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 영화가 대중을 만나는 방식이라면 조금 다르게 그 퀴어나 사랑이나 뭐 어떤 10대의 느낌 이런 쪽으로 조금 더 강조하지 않았었을까? 그 당시에는 좀 불편했었어요. 투자사나 배급사나 다. 그지 않았나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그 목표는 사실 퀴어 자체는 목표는 아니었었고요. 저희는 그냥 아시아에서 10대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표제를 무모하게 그리고 그렇게 내세웠었고, 김태형 감독의 또 섬세한 그 이전 단편 영화도 그랬지만 특성이 굉장한 사회적 뭐랄까 이슈들의 면면들이 녹아 있는 어떤 인물을 다루는데, 너무 인물을 구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 사회적 화두 자체를 다룬다는 느낌이 들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인물을 자연스럽게 보다 보면은 그 사회 이면들이 잘 묻어나는 방식의 연출들을 너무 잘하셨고, 그런 면에서 저는 좀 극단적으로 제 영화도 보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후에 만들어진 영화도 같은 사람이 한 거야? 뭐 이럴 정도로 이상한 영화들이 많은데, 너무 균형을 잘 잡아주시고 바운더를 잘 잡아주셔서 이 안에
뭐 케어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공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아시아 여성의 이제 담론도 있고 폭력도 있고 그런 많은 것들이 김태형 감독의 그 감각적인 밸런스 안에 잘 녹아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첫 번째 이 장편 전에 이 단편으로 호흡을 몇 번 맞췄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맞춘 호흡 거의 세 번째 영화였었는데요. 저희 공동 연출은 한국 영화사에서 최초였고 그 얘기는 배우나 스태프 모두에게 최초였던 관객들에게도 최초였던 경험에서 같고 이제 우리는 이제 최초 했으니까 이제 자유롭게 또 자기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이러면서 다음에 언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리고 이제 한 거의 30년이 다 돼가는 것 같아요. 네, 또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맞아요. 이게 공동 연출이라는 지금은 요새 조금씩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조금 이제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알 수 있겠지만 저희가 할 때 이제 처음이어가지고 저희는 영화 아카데미라는 학교의 동기거든요. 그래서 다들 아무도 안 놀아줘서 우리 둘이 놀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 둘이 그냥 찍게 되고 하면서 계속 같이 공동 연출을 몇 편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장편 영화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 할 때만 해도 너무 헷갈린 거죠 사람들이. 그리고 민 감독님이 일로 가라고 하는데요. 근데 아니 이쪽이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요 이쪽이라는데 그래 그러면 일로 서로 이렇게 막 엄청난 혼란이 막 있고 배우들도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민 감독님 울라 그러고 김태형 감독님 울지 말라 그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 감독님대로 하나, 하더라. 그다음에 배우가 원하는 대로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찍어가지고 나중에 비교해보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프로듀서분은 아니 지금 시간이 없고 돈이 있는데 무슨 빨리 결정이 하나만 뭐 이렇게 되고 아비규환이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공동 연출하는 거에 힘든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뒤로 공동 연출 안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영화 찍는 게 이렇게 편한 일이었어요. 그걸 몰랐어요. 왜냐면 내 얘기를 안 해도 되니까 누가 물어보지 않아요. 감독이 혼자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여기서 울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요? 이렇게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근데 공동 연출한다는 건 끊임없이 서로를 설득하고 끊임없이 서로를 검증해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좋은 말로 훨씬 깊어질 수 있죠. 더 예민해지고 혼자 연출할 때는 그냥 내가 불분명한 것도 그냥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웬만하면 해주니까 그냥 하나보다 이러는데 계속 곱씹을 수 있는 시간이 엄청난 훈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공동 연출을 하면서 영화의 모든 건 그때 배웠다. 민구 감독님한테 배웠고 모든 그 영화는 이런 거구나. 내가 뭘 하나 할 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하고 어떤 식으로 이 카메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설득 못 시키고 같이 있는 친구를 설득이 안 되는 어떤 순간들은 윽박질러서 하든 뭘로 하든 자기를 어쨌든 돌아보고 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많이 배웠던 안면교사. 그래서 원더랜드 하면서 혼자 하니까 이렇게 또 안 되는구나. 이 감독이 있었으면 좀 더 영화가 잘 나왔을 텐데 이런 생각도 좀 하고 하여튼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저는 왜냐면 그 뒤로 한 20년 안 봤어요.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는데 저희의 장점은 이제 끝까지 얘기하고 설득하고 우리끼리 원하는 거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도 그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해보고 싶어라고 늘 그렇게 아주 굉장한 감각적인 공통의 취향들이 많았는데 상업용 한정에 오다 보니까 빨리 찍으라는 거예요. 빨리 결정해야 돼요.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둘 중에 한 명이 일단 치고 나가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쨌든 우리가 늘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던 방식이 약간 흔들리고 한 사람이 끌고 나가고 또 아프면 한 사람이 없고 뭔가 어쨌든 새로운 세상에서의 엄청난 균열과 그 빈틈 속에서 좀 방황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집에를 2시간을 하면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비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데 저는 이건 꼭 하나는 여쭤보고 싶어요. 김세인 감독님께요. 감독님 아마 두 감독님, 민규동 감독님이랑 김태형 감독님을 만나면 묻고 싶은 게 있으셨을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여쭤볼 기회를 드릴게요. 두 분
감독님께 여쭤보고 저 싶어요. 멀리서 온 저분한테 여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주 보기 어려운 감독님이라. 짧게 뭐 하나 딱 이건 감독님들 만나면 여쭤봐야지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꼭 여쭤봐야지 했던 거를 방금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는 이제 감독님 그 공동 연출을 곁에서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저한테는 되게 좀 낯선 그런 형태인데 두 감독님들께서 약간 이 영화 속에 이제 효신과 시은처럼 이제 눈만 마주쳐도 속마음이 다 전해져가지고 그 당시에는 뭔가 이렇게 착착 그냥 이렇게 진행하셨을까 궁금했었는데 방금 그 소통 방식을 들어가지고 충분한 것 같아요. 소통이 잘 안 됐다는 걸 이해하신 거죠?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워낙 잘 된다고 믿으니까 안 되는 부분에 상처가 큰 거잖아요. 참 뭐 여기 같은 속옷에서 너무 잘 그리셨지만 엄마 딸의 관계처럼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옆에 항상 있는 것 같다는 사람하고의 이 상처와 폭력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처럼 공동 연출을 할 때도 우리는 서로 다 워낙 다 아는데 말하는 말로 근데 이게 정신없이 하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상처가 저는 영화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게 이 영화가 혹시라도 미덕이 있다면 우리들이 무조건 맞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렸던 지점에서 생기는 어떤 힘? 그 에너지까지 담겨 있어서 나중에 영화를 저는 몇 번을 볼 때마다 그 무조건 둘이 똑같은 생각이면 혼자 하는 게 낫잖아요. 한 명이 하면 왜 굳이 한 명이 할 걸 둘이 해서 감독료도 반으로 나누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가 그 당시엔 힘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하니까 이게 큰 힘이었구나. 그네 많은 달라서 참 행복했다 이런 생각이 많이 영화 보면서 다시 들더라고요. 네. 감독님들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그래도 세 분 감독님께서 마지막 관객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이야기, 인사 말씀을 좀 꼭 들어야 되겠죠. 이번에는 미도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한 자리고 영화가 물질로 세상에 남아가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분들과 만나고 오늘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서웠을지도 너무 궁금하고 혹은 너무 안 무서운 공포 영화로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안 무서운 영화를 이상한 질감의 20세기 영화가 주는 느낌이 또 새로운 느낌이 있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안에 순진함이 또 가득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로 영화 자체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너무 모르는 사람들끼리 어떠한 또 다른 세계를 엿볼 수 있다는 매력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 같아서 영화가 조금 더 사랑스러워지는 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영화를 찍으면서 이제 그 뭔가 많은 일들이 변수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완벽한 영화는 진짜 완벽한 상태에서 정확하게 찍어진 것들이고 내가 지금 찍는 거는 영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완벽한 상태가 아닌 것에 대한 괴로움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독님들의 여러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는지를 막 찍어도 된다는 내용 위로를 받은 여러 사정들을 저번 지우일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완벽한 영화라는 것이 정말 허상인 거고 감독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상황에 따라서 그 에너지를 조율하면서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이제 영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진짜 큰 공부가 되었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찍은 영화도 있는데 저 정도야 이러면서 맞아요. 비슷한 생각 저도 했어요. 진짜로 그냥 오늘 찍으면서도 많이 생각했는데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워낙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또 뭔가를 파야 되고 또 발견해야 되고 또 만든 걸 실수로 느끼고 오늘 찍은 거 내일 와가지고 또 후회하고 이 에너지들이 영화 만들 때 중요하구나. 제가 원더랜드가 그런 에너지가 없었다고 고백하는 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는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진짜 최근에 많이 해요. 영화를 만든다는 것도 요새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영화계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고 영화가 뭘까라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요새는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시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때인데 이 딱 부산영화제에서 감독님이 불러주셔서 이게 어떤 신호가 돼서 저한테 저 다음 영화에 저는 사실은 그 다른 분들 영화에 큰 관심 없어요. 제 영화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김정인 감독이 불러주셔서 제 영화를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이 다음 영화를 이렇게 불러준 이 계기로 뭔가 조금 더 에너지 강한 영화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늘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모시기 어려운 이 힘든 세 분을 모셔서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감독님께 큰 박수 보내드리면서 고맙습니다.